그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 그게 이제 BC 5세기 아테네 전성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테네 전성기였는데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뭐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너무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근데 뭐 감히 이야기하건대 저 개인적으로는 소크라테스가 조금 과대 해석된 측면이 있지 않나, 과대 평가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소크라테스 사상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다는 개념보다는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저작물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작물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소크라테스에 대한 내용은 플라톤이 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톤이 대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플라톤의 저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톤 하면은 우리가 이데아론이잖아요. 이데아론이고, 그렇다면은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탄생시킨 백그라운드로서 소크라테스를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현상이 있고, 현상을 추상화해서 어떤 그 이치라는 게 있잖아요. 현상을 추상화해서 어떤 그 형상, 이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걸 이데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데아. 현상이 있고 이치, 형상적 측면을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치적 측면이죠. 성리학에서 말하는 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플라톤은 이 이데아를 현상과 유리되어 있는, 현상과 따로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따로 별도 존재한다. 별도 존재.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별도로 존재한다, 이데아가. 실제하고는 현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상을 만들어낸 배경으로서 소크라테스는 어떤 시대를 살았느냐? 소피스트들의 시대에 살았잖아요. 소피스트 하면 회의주의, 지적 회의주의, 그리고 상대주의, 절대적 진리가 없다. 상대주의, 회의주의로 대변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소피스트들의 사상들이 계속해서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겠습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웠겠죠. 개인과 개인 간의 다툼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아주 혼란스러운 사회였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혼란스러운 사회를 살았던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노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이 소피스트들이 너희들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자각을 해라. 무지의 자각. 응?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 어떠한 추구해야 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향해 나아가야 돼 라고 주장을 했겠죠. 당연히 이것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소크라테스가 방법적으로 사용했던 게, 무지의 자각에서 진리의 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법적으로 사용했던 게 그 유명한 대화법, 이른바 삼파술이라는 거죠. 대화법 삼파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어떠한 명제라든지 아이디어, 생각, 관념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에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봐서 내부의 모순을 드러내는 거죠. 내부의 모순을 드러내고, 어떤 개념의 불명확, 사용되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 명확성, 착오, 오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너가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무지를 자각하게 되고, 무지의 자각에서 더 나아가서 진리를 조금 더 추구하게 되겠죠. 좀 더 언어, 개념, 생각,
이런 것들을 뭐예요? 좀 더 명료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좀 더 명료하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더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만든다. 명료하게 나아간다. 여기 편견도 있겠네요, 편견. 자, 이런 것들. 개념의 내부의 모순이라든지, 개념의 불명확성이라든지, 착오, 오류, 편견 같은 것들을 드러내서 좀 더 옳은 방향의 진리,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선,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제가 이해하는 소크라테스고, 뭐 원체 유명한 사람이니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해석들이 특히나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소크라테스가 저작물이 없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인지 플라톤이 했던 말인지가 사실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라톤을 통해서 플라톤과 소피스트들을 통해서 소피스트 사상에서 이데아론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추론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죠.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현상과 분리돼서 별도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플라톤이 이러한 결론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준 배경이 소크라테스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많은 교과서들에서는 소크라테스는 진리, 절대적인 추구해야 되는 진리와 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거 겸손을 표현했잖아요. 저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선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피스트들 너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개념들, 언어, 단어, 용어, 문법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불완전하니까 좀 더 무지를 자각을 해라. 너희들의 무지를 좀 더 자각을 해서 보다 더 진리에 가까운 명료한 개념, 체계에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있는 위치에서 공통된 어떠한 보편적인 진리를 향해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보편 진리를 향해서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거에 대한 방법론으로 선택한 것이 대화법, 소위 삼파술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핵심은 이데아,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처럼 보편 진리 자체를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편 진리를 추구하자라고, 그러니까 보편 진리 자체를 주장했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 나아가는 그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태도, 과정, 그거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끊임없이 진리 그 자체를 철파하기보다는 대화법 삼파술을 이야기했던 것이고, 소피스트들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의 내부의 모순과 개념의 불명확성, 착오, 오류, 편견 같은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무지를 자각을 하고 한 단계 더 보편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끔, 그 어떤 비계 역할을 한 것이죠. 그게 저는 소크라테스의 가장 큰 어떤 사상적 의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해보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조금 비판을 해보자면, 이거 약간 좀 가불기 같은 거예요. 대화법 삼파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일종의 가불기입니다, 가불기. 가불기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고. 왜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무한에서 유한이 나온다, 이런 표현들도 이제 자연 철학자들의 사상을 공부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어떠한 진리, 어떠한 개념, 어떤 상을 형성할 때 그걸 언어로 표현하고 기호로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와 기호로서 현상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제 페노메나라고 하는 것은, 페노메나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 딱 규정하는 순간 언어가 그 자체의 현상을 드러내지는 못하잖아요. 네? 인간의 언어가 그 사물 그 자체, 현상 그 자체를 드러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할 수밖에 없고, 언어를 통해서 사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로 무언가의 체계를 만들어냈을 때, 어떠한 의사를 표현을 했을 때, 그거를 질문을 계속해서 내부 모순이 드러날 때까지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다른 누가 했어도 그거는 일종의 가불기 방식이기 때문에 내부의 모순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인간의 논리는 사실 다 반박 가능합니다. 사실 다 반박 가능해요. 그거는 마치 그 자연과학에 있어서 끊임없이 사물을 쪼개고 하다 보니까 입자성이 상실돼 버리더라.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상보적 관계가 드러나더라. 내부 모순이 드러나더라. 이런 것처럼 인간의 모든 논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반박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소크라테스는 사실 가불기를 행사한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내부의 질문, 단어라든지 용어의 어떤 그 명확성을 위해서 질문을 거듭하게 되면 모든 논리는 다 모순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말이 좀 길어지는데, 소크라테스의 사상 얘기하다가 좀 말이 길어지는데, 요즘에 최근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논제들 중에서 그 배임죄를 이거 없애자,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자라고 하는 논란들이 최근에 일고 있어요.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외경죄라 그래가지고 불경죄라고 해야 되나요?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불경죄로 고소를 당하거든요. 불경죄로 고소를 당하는데, 이 불경죄에 대해서 삼파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불경죄로 고소한 사람을 이 삼파법으로 파쇄해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이 플라톤의 저작물에 나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배임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형법상 배임죄도 우리가 보게 되면 형법상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무 위탁 관계, 타인의 사무 처리자거든요. 타인의 사무 처리자, 그리고 본인에게 그 피해를 입힌 사람, 이게 다 법률 용어인데요.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자, 그리고 고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사무를 위탁한 사람의 신임을 깨서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본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고의로 입혔을 때 그걸 배임죄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형법상 없애자. 그러니까는 배임죄를 쪼개가지고 재산상 이익 중에서 재물은 횡령죄로 넘기고 나머지는 사기죄로 넘기고, 이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없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논리를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는데, 이런 겁니다. 배임죄를 둘러싸서 배임죄 폐지와 둘러싼 논의는 뭐냐면 결국 이런 거죠. 모호하다는 거예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거지만 어디까지를 타인의 사물로 이야기할 것이고 어디까지를 자기 자신, 위탁자와 수탁자가 있으면 어디까지를 위탁자의 사무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를 수탁자의 사무로 볼 것인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또 타인, 어디까지를 타인으로 볼 것이냐. 회사 내부의 사람과 뭐 임원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법인과 분리되는 어떠한 타인으로 볼 것이냐, 내부인으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를 본인으로 볼 것이냐, 재산상 손실, 또 고의, 배임죄에 있어서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뭐 굉장히 모호한 개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 법학의 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임죄에 있어서도 개념이 명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크라테스도 이 배임죄와 똑같지는 않지만 불경죄로 고소를 당한 바가 있었고, 이 불경죄를 대합법을 통해 가지고 이 불경죄의 개념이 얼마나 모호하고 얼마나 자가당착적이고 이 불경죄 내부에 얼마나 많은 모순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파쇄한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러한 어떤 그 지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개념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가불기에 해당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나중에 이제 20세기 후반에 20세기의 이제 논리 분석 철학하고도 저는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저는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 의해서 조금 과대하게 좀 설명된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사상은 당대 다른 소피스트들도 이미 고민했던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피스트들이 회의주의와 상대주의로 머물러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러한 모든 어떤 그 지적인 보편 진리와 현상의 문제들을
회의주의와 상대주의, 그러니까 소피스트들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절대적 진리를 인지할 수 없고 자학할 수 없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주의와 상대주의를 이야기했던 건데, 마치 소크라테스가 이 소피스트들을 극복한 것처럼 표현해내는 것은, 그거는 좀 지나치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 해석, 조금 과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하여튼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와 플라톤 사이에 위치하면서 플라톤이 절대적인 진리로서의 이데아, 절대적인 세계로서의 이데아론을 만들어내게 하는데 다리 역할을 했다.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왜 징검다리 역할을 했느냐? 현상에서, 상대적인 세계에서 보편 진리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노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